지금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미슐랭 셰프들이 준비한 완벽한 식단을 한국 선수단 전원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거부한 겁니다. 이탈리아 조직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준비한 선수촌 식당이 텅텅 비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선수가 올린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SNS를 뒤흔들었어요. 한국 도시락 하나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댓글엔 각국 선수들의 탄성이 줄을 이었어요. 우리도 저걸 먹고 싶다. 왜 우리 팀은 저런 걸 안 해주냐? 급기야 이탈리아 급식 담당자가 새벽에 몰래 한국 조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본 것은 자존심 강한 이탈리아인이 평생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 22억 원을 자비로 쏟아부어 새 도시에 부엌을 차리고 새벽 5시부터 손글씨 메모를 붙이며 도시락을 싸는 사람들. 그 장면 하나가 그의 38년 신념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존심 높은 이탈리아는 결국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동선, 배치, 공급량, 온도 기록표. 레오나르도 리치 41세.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조직위 선수 급식 총괄입니다. 누군가 저한테 요리사냐고 물으면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젓죠. 저는 운영자입니다. 맛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맛이 제때 제자리에 도착하도록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개막 닷새 전이었습니다. 새벽 6시 선수촌 급식 운영센터 안. 모니터 12개가 일렬로 켜져 있었어요. 저는 커피도 채 마시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치들이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당 예약률이 예상치의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미슐랭 셰프들과 계약했고 치즈와 발사믹은 이탈리아 최상급으로 준비했습니다. 피자 도우는 전날 밤부터 숙성하고 파스타는 리조또부터 오소부코까지 20가지 이상을 돌렸어요. 메뉴판은 25페이지였습니다. 저는 그 메뉴판이 자랑스러웠어요. 세계 어느 올림픽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아니었어요. 맵기 비슷해서 물린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치즈랑 견과류만 나온다. 피자는 경기용 식단으로는 너무 무겁다. 불만들이 파편처럼 날아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소문이었어요. 일부 선수단에서 위장 이상 증세가 보고됐고 원인은 아직 불명확했지만 사람들은 이미 식당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선수들이 망설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식당은 이미 진 겁니다. 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위생 점검 다시 해. 전수 재확인. 오늘 중으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달랐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오랜 준비 끝에 왔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그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바로 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총괄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뭐야? 한국 선수단이요. 공식 식당 예약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들었어요. 거의. 몇 명이나 했어? 직원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원이요. 저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한국. 그 나라. K-팝으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나라 역사는 우리보다 짧고 음식 문화는 당연히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던 나라. 그 나라 선수 전원이 이탈리아 음식을 거부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먹어? 밖에서 사 먹나? 직원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닙니다. 자체 급식 지원센터를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거점 모두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세 거점 모두에. 자체로. 직접.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화면 속 수치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이용률 반토막, 단백질 부족 민원 다수, 예약 이탈 속도 가속, 그리고 한국 선수단 이용 인원 0. 자존심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건 모욕이다. 그렇게 느꼈어요.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 미슐랭 셰프들이 준비한 완벽한 메뉴를 한국이 전원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서서히 가슴 위로 얹혔어요. 식당이 흔들리면 경기력이 흔들립니다. 경기력이 흔들리면 이 올림픽 전체가 흔들리죠. 그 책임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급식센터. 즉시 확인.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으셨어요. 오늘 어떠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저는 그 세계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왔어요. 체계로, 시스템으로, 수치로. 맞는 선택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 종이에 이름을 적으면서 아버지 얼굴이 먼저 떠오른 걸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 식어 있었어요. 창밖에서 밀라노의 2월 바람이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 회의실은 언제나 온도가 적당했습니다. 창밖에서 밀라노의 2월 바람이 유리를 두드려도 안쪽은 늘 잘 조율된 공기가 돌았어요. 비토레 바르디가 들어올 때마다 그 공기는 조금 더 촘촘해졌습니다. 55세, 조직위 부위원장 겸 대외협력 책임. 그 사람이 들어오면 회의실 전체가 한 박자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바르디는 정장 소매를 가다듬으며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작았는데 방 안에 꽤 크게 들렸어요. 레오, 언론이 식당 문제를 물어오면 대답은 하나야. 부분적 혼선, 즉시 개선. 그 이상 말하지 마. 저는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선수들 반응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단백질 부족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일부는 아예 식당을 기피하고 있어요. 기피는 관리하면 돼. 바르디는 물 한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미지 싸움이야. 이미지를 지켜야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가 있어야 대회가 있어. 선수들이 조금 불편한 거랑 스폰서 계약이 흔들리는 거 어느 쪽이 더 큰 문제인지 생각해봐.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르디의 다음 말이 먼저 나왔어요. 한국 문제 알고 있지? 한국 급식센터가 SNS에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 이탈리아가 선수들을 굶겼다. 딱 그 프레임이야. 그게 언론 타면 스폰서 계약 전부 흔들려. 그 말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선수들의 컨디션이 아니라 선수들의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 뉴스에 어떻게 보일까가 그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르디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센터허가 서류 다시 검토해. 동선 규정, 검역 기준, 위생허가. 하나라도 미비한 게 있으면 규정상 불가로 정리해. 저는 손안의 볼펜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규정. 그 단어는 저한테 칼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규정이니까요. 저는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지키고 규정으로 모든 걸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선수들의 밥을 막는 도구로 쓰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식당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표정이 안 좋으면 국물을 더 내고 비가 오면 우산을 빌려주셨어요. 저는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장이 안 되고 기록이 안 되고 시스템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조직으로 왔습니다. 그게 맞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바르디는 규정이라는 말로 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약점이라는 것도.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에서 선수 몇 명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침 10시 훈련 사이 잠깐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이 다른 선수한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아, 점심에 또 파스타야. 어제도 파스타였는데. 상대방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먹어. 피자 아닌 게 어딘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웃고 있었으니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웃음이 피로를 덮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그 생각이 스쳤어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일시적 혼선이야.
우리가 정상으로 돌려놔야 해.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한 게 하나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정상으로 돌려놓는다는 건 지금이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폈습니다. 한국 대한체육회 공식 자료.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거점의 자체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 예산 22억 원 수준. 하루 2차례, 세 거점 합산 200개 이상의 도시락 배달. 선수 130명 전원 커버. 저는 그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22억. 200개. 하루 2차례. 세 거점. 운영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식사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군수작전이에요. 저는 운영자로 14년을 살았습니다. 이 규모를 세팅하는데 얼마나 오랜 준비가 필요한지 몸으로 알고 있었어요. 적어도 9개월 전부터 부지를 물색하고 식재료 공급망을 짜고 인력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나라는 그걸 했습니다. 자비로. 저는 주머니 속 메모를 꺼냈습니다. 한국급식센터. 즉시 확인. 바르디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규정상 불가. 하지만 저는 그 메모를 접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뒀어요. 어딘가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감각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준비했을 때 느끼는 감각. 저는 공문을 들고 갔습니다. 감사였어요. 감사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규정 확인, 허가 서류 검토, 위생 기준 점검. 이건 제 업무입니다. 감정은 없었어요. 밀라노 거점 급식 지원센터는 선수촌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건물은 단층이었어요. 외관은 평범했죠. 간판도 없이 그냥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평범함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작은 나라다. 이 정도겠지.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금속 보온통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거기에 섞인 냄새가 먼저 저를 맞았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치즈나 버터와는 다른 뭔가 더 오래 끓인 것 같은 냄새였어요. 그 냄새가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식당에서 국물이 끓던 냄새와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조리대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붉고 윤기나는 제육볶음. 진한 갈색의 갈비찜. 반짝이는 멸치볶음. 아삭함이 단면에서 느껴지는 깍두기. 색이 살아있었어요. 도시락 칸마다 색이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된장찌개 위에 뜬 파를 걷어내며 숟가락으로 간을 보고 있었어요. 그 손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오래 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벽에는 표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단백질 비율, 종목별 포션 조절, 선수 이름과 그 옆에 작은 메모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수치들이 보였습니다. 체중 기록, 훈련 강도, 전날 잔반량, 수면 상태, 근육통 여부. 이건 식단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술 지도였습니다. 그 중심에 한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39세. 목소리는 낮고 손짓은 빠르고 눈은 세 군데를 동시에 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밀라노 45개, 코르티나 23개, 리비뇨 23개. 점심 출발 11시 30분. 저녁은 4시 30분. 루틴이 흐트러지면 선수 컨디션이 무너져요. 저는 공문을 펼치려다 멈췄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이미 제 서류 목록을 앞질렀기 때문이에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 규모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서윤은 저를 봤어요. 멈칫하지 않았습니다. 한화로 22억 원 수준입니다. 선수 130명, 하루 2차례, 합산 200개 이상 나가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렸습니다. 운영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식사 지원이 아닙니다. 이건 병참이에요. 군수작전급 규모였어요. 그때 한서윤이 도시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자체 가열 도시락이에요. 물을 부으면 데워져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바닥에 작은 발열 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씁니까? 데워서 주면 되지. 리비뇨는 영하입니다. 훈련 끝나고 바로 못 먹을 때도 있어요. 차가운 밥은 선수 몸에 부담을 줘요. 회복 속도가 달라져요. 저는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탈리아 음식도 훌륭한데요. 한서윤은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맛있죠. 근데 선수한테 필요한 건 맛집이 아니에요. 루틴이에요. 낯선 땅에서 익숙한 냄새가 멘탈을 붙잡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발효가 있잖아요. 그녀는 주방 한쪽에 줄지어 선 김치통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에요. 시간이 만든 맛이에요. 온도와 기다림. 선수 몸도 똑같아요. 하루 훈련이 근육 안에서 발효되듯 회복도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내는 건 음식이 아니에요. 시간이고 마음이에요. 그 문장이 조금 걸렸습니다. 저는 대꾸하려다 멈췄어요. 반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문을 다시 들었습니다. 규정은 전부 준수하고 계시는 거죠? 한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이건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술이에요. 저는 그 말을 가지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전술이라는 단어만 안에서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버지 식당 냄새가 계속 코끝에 머물렀습니다. 에바 슈미트는 훈련복 차림으로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독일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24세. 저는 나중에야 이름을 알았어요. 그 전에 먼저 그 선수가 올린 게시물을 봤습니다. 개막 사흘째 밤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일일 보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알림이 연속으로 왔어요. 동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봤어? 지금 퍼지고 있어. 화면에는 게시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과 사진이었어요. 도시락이 열려 있었습니다. 갈비찜의 진한 윤기, 제육볶음의 붉은 빛, 멸치볶음의 반짝이는 조청빛, 깍두기, 과일, 작은 주스 한 병. 도시락 뚜껑에서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막에 이런 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본 진짜 선수 음식.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도 저거 먹고 싶다. 왜 우리 팀은 저런 걸 안 해? 한국은 대체 뭐야? 피자 5개랑 바꾸고 싶다. 룸메이트한테 나눠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다. 각국 선수들의 이름이 달렸어요. 조회수가 수십만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운영자의 머리로는 바로 보였어요. 선수들의 불만이 공식화됩니다. 언론이 받아다가 틀어요. 밀라노 올림픽 선수촌 식당, 한국 도시락에 무릎 꿇다. 그 헤드라인이 벌써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르디가 저를 불렀습니다. 레오, 공식 공지 올려. 공식 식당만 이용 권고. 당장.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선수들은 이미 본 게 있는데. 바르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지 관리야. 우리가 손 놓고 있다고 보이면 안 돼.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바르디의 예상과 달랐어요. 반발이 더 커졌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달린 댓글들. 공지문이 배를 채워주나. 지금 필요한 건 안내문이 아니라 단백질이야. 일부 국가 코치진은 공식 채널을 통해 식단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대표팀은 자체 케이터링 업체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프랑스 대표단은 내부 회의를 긴급 소집했어요. 바르디는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한국 측 검역 서류 재검토 들어가. 동선 제한도 강화해. 그 말은 규정의 언어를 입고 있었지만 안에 든 건 다른 거였어요. 불편해진 체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딜레마 앞에 섰습니다. 바르디의 편에 서면 체면은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선수들이 무너지면 체면도 같이 무너진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자는 결과로 말해야 하는데 지금 이 결과는 우리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공문을 들지 않았어요. 허가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갔어요. 문을 열자 한서윤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또 오셨네요. 이번엔 뭘 확인하러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 질문은 감사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했어요. 진짜로. 14년 운영자 인생에서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서윤은 대답 전에 저를 잠깐 봤어요. 그 눈빛이 처음 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경계가 조금 거친 눈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체크리스트 없이 주방 끝에 작은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저를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게시판엔 메뉴표가 없었어요. 빼곡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선수 이름, 컨디션 메모, 전날 잔반량, 훈련 강도, 수면 상태, 근육통 여부. 그리고 맨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두 줄. 교차 오염 0, 실수 0. 저는 그 글씨를 읽다가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강박 아닌가요? 한서윤은 잠깐 멈췄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강박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몇 년 전 국제대회에서였다고 했습니다. 라벨 혼선이 있었다고 했어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알레르기 표시가 잘못 붙은 도시락 하나. 선수는 먹고 나서 이상 반응이 왔고 경기는 아슬아슬하게 가까스로 뛰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한서윤은 그날 이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예요. 체크리스트가 2배로 늘었고 새벽 1시 회의가 시작됐어요. 선수들은 4년을 준비합니다. 저는 그 4년을 밥으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실수 하나가 4년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이건 유난이 아니었어요. 실패를 겪은 사람이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만들어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130명의 등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서윤은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고기만 700kg 가까이 준비했어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회복이 느리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주 이상 꾸준히 유지해야 효과가 나요. 그녀는 종목별 포션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피겨는 체중 관리 때문에 양을 줄이고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은 폭발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2배 가까이 담아요. 쇼트트랙은 칼로리 소모가 빠르니까 갈비찜을 2번 넣기도 하고요. 저는 그 정밀함에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과학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과학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주방 한쪽 벽을 따라 김치통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서윤이 그쪽을 봤습니다. 발효는요, 시간이 만든 질서예요. 온도가 맞아야 하고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순간이 있어야 해요. 선수들 회복도 똑같아요. 훈련이 몸 안에서 발효되는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밥으로 도와요. 저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보였어요. 아버지의 식당에서 국물이 오래 끓던 냄새, 손님이 오면 먼저 묻던 목소리.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그 질문은 맛이 아니라 안부였어요. 저는 그걸 비효율이라고 생각하며 버렸습니다. 기록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고 시스템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한서윤은 그걸 하고 있었어요. 13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크리스트로. 새벽 1시 회의로. 700kg의 고기로. 저는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걸 느끼며 물었습니다. 선수들이 알까요? 이만큼 들어간다는 거. 한서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아요. 느끼거든요. 먹으면 달라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요. 집에서 밥 먹는 것 같은 느낌이요. 낯선 땅에서 그 느낌이 있으면 경기에서 조금 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2월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제가 버리고 온 세계가 여기서 더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직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식당 국물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내네. 마리아 로카의 식당은 선수촌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간판이 오래됐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목재 냄새와 토마토 소스 냄새가 같이 왔어요. 67세. 마리아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어요. 이 식당을 40년 넘게 혼자 운영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밥 못 먹은 얼굴이야. 저는 웃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마리아는 묻지 않고 스프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그릇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스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 어딘가에 먼저 닿았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리아, 저 요즘 뭘 놓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너는 늘 맞는 말만 해. 근데 사람은 맞는 말로 안 살지. 사람은 먹고 살아. 저는 스프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새 거점 급식센터, 22억 예산, 200개 도시락, 자체 가열 방식, 700kg의 고기. 한서윤의 체크리스트와 새벽 1시 회의. 선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는 사람. 4년을 밥으로 지키겠다는 사람. 말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그 전체를 한 줄로 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듣는 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이탈리아도 예전엔 그랬어.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을 때 누가 먹는 게 더 중요했지, 누가 잘났는지는 나중이었어. 그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바로 받아넘기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말하는 전쟁 이후의 이탈리아. 허기 앞에서 미식이라는 자존심은 잠시 내려놓아야 했던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먼저 건넨 건 레시피가 아니라 한 그릇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다시 미식의 나라로 올라섰을 때 우리는 그 배고팠던 기억을 자존심으로 덮었습니다. 한국은 그 기억을 덮지 않고 있었어요. 배고픔을 알았던 나라가 선수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부엌을 싸들고 온 겁니다. 마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이민자 선수 2명이 이 동네 온 적이 있었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있더라고. 나는 그냥 먹였지. 밥은 국적을 묻지 않거든. 그게 뭐라고? 저는 그 말에 오래 있었습니다. 밥은 국적을 묻지 않는다. 그 문장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박혔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르디의 공지문이 책상 위에 있었어요. 공식 식당 이용 권고.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옆에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 줄을 썼어요. 사람은 먹고 산다. 에바 슈미트의 게시물은 계속 퍼지고 있었어요. 각국 선수단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단백질 부족, 메뉴 반복, 식단 피로. 바르디는 더 강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바르디가 말했어요. 레오, 더 강하게 나가야 해. 허가 재검토 들어가.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바르디에게 맞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부위원장님, 막을 게 아닙니다. 외워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바르디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똑바로 봤어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선수단 숙소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정돈된 생활의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조심히 닫히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낮게 웃는 소리. 그 조용함 안에 뭔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래 훈련한 사람들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한국 선수 몇 명이 도시락을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보온 가방을 받아드는 손짓이 조심스러웠어요. 무거운 걸 다루는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소중한 걸 다루는 조심스러움이었습니다. 한 선수가 가방을 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된장찌개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선수가 옆 동료에게 한마디 했어요. 오늘 갈비찜이다. 동료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작은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멀리서 그걸 오래 봤습니다. 쇼트트랙 최민정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비찜 도시락이 큰 힘이 돼요. 먹고 나면 진짜 힘이 나거든요. 집밥 먹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안정되고요. 그 한 문장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밥심이라는 말이 그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그 인터뷰를 사무실에서 혼자 봤습니다. 손에 커피가 있었는데 다 식을 때까지 마시지 않았어요. 화면 속 그 선수의 표정이 계속 눈에 남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뭔가 단단한 게 있는 얼굴이었어요. 먹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제대로 먹는 사람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마다 인터뷰에 비슷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잘 됐어요. 집밥 같아서 심리적으로 안정됐어요. 밥이 든든하니까 경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무언가가 누적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음식 대 한국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여주는 것과 선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부엌을 준비했어요.
그날 오후 한국 선수 하나가 경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급식 지원센터 쪽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우연히 그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선수가 문을 열며 외쳤어요. 조리장님, 오늘 잘했어요. 안에서 한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어땠어요? 덕분에 힘이 났어요. 갈비찜 먹고 진짜 힘이 솟더라고요. 잠시 후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여럿이 웃는 소리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메달을 따든 따지 못하든 선수들은 가장 먼저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메달보다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온 걸 더 기뻐했어요. 바르디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레오, 너 보고서 쓰는 거 알아? 한국 칭찬하면 우리가 욕먹어.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욕먹어도 됩니다. 선수들이 무너지면 그게 더 욕입니다. 바르디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침묵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 첫 줄을 썼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어요. 밥은 전략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식당에서 손님 이름을 기억하던 방식이 떠올랐어요. 오늘 어떠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그게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전략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쌓이면 전략보다 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밀라노의 밤 공기가 유리를 건드렸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소리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언제나처럼 적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료를 펼쳤을 때 그 적당함 안에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고요함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밀라노, 코르티나 리비뇨 세 거점에 자체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예산은 한화 22억 원 수준입니다. 선수 130명을 기준으로 하루 2차례, 세 거점을 합산해 200개 이상의 도시락을 안정적으로 배달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자체 가열 도시락을 사용해 영하 환경에서도 식사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종목별로 포션을 달리해 비겨 선수에겐 체중 관리 식단을,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선수에겐 고칼로리 고단백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대회에 준비한 고기만 700kg에 가깝습니다. 갈비찜, 제육볶음, 장조림, 멸치볶음, 사골국, 된장찌개. 하루도 같은 메뉴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앞사람과 눈을 교환했어요. 선수 반응은 일관됩니다. 집밥 같아서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컨디션 관리가 쉽다. 밥이 든든하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다. 쇼트트랙 최민정은 갈비찜 도시락이 큰 힘이 된다고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에 퍼졌고 지금 이 시간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바르디가 표정을 숨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체면이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체면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음 대회에 참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고가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 짧은 침묵이 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어떤 눈은 놀란 눈이었고 어떤 눈은 안도하는 눈이었습니다. 바르디는 눈을 돌렸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미식을 자랑해왔습니다. 하지만 선수는 미식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선수는 루틴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루틴은 결국 누군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맛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운영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다음 대회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바르디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잠깐 들렀다가 마리아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왔어요. 토마토 소스와 오래된 나무.
저녁 장사가 끝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땠어? 저는 의자를 당기며 앉았습니다. 말했어요.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나드. 마리아가 뜨거운 물을 내왔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니?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선수들 이름부터 외울 겁니다. 누구를 먹이는지 알아야 뭘 만들지 알 테니까요. 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밀라노의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예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밥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적었어요. 이탈리아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들. 하나. 선수 개개인의 이름과 취향을 기억할 것. 둘. 매일 잔반과 피드백을 기록하고 메뉴를 조정할 것. 셋.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한다는 태도를 가질 것. 넷. 한 길을 오래 걷는 힘을 잃지 말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한국처럼. 그건 패배 선언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종이를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용히 국물을 데우러 가셨겠죠.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으러.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밀라노의 밤이 길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그 길이가 무겁지 않았습니다.